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집회 및 시위 도중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회 및 시위, 특히 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집회 및 시위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100인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요새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집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가끔 안타깝게도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끔 불법이나 폭력적인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전한 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법률을 다뤄본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렇게 그런 도도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정영지 씨는 법과대학 다니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알고 있겠네요? 제가 이제 특별법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하지만 그래도 헌법 21조에서 그렇죠. 이제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헌법에서 있습니다. 아마 네. 이 법률을 다루고 있을 텐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언론 생각하면 무슨 단속하고 네. 규제하고 하는 그런 법률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집회, 즉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위법한 시위로부터는 국민을 보호하고, 또 집회 및 시위, 기본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더불어서 집회 시위와 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게,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걸 한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보통,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뭐 어떤 입법 활동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몇 번 1인 시위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시민분들은 이런 집회나 시위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또 이게 막상 그냥 시위할 수 있는 자유, 집회의 자유라고 하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장해야 되겠죠. 네. 민주주의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뭐 말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글, 뭐 그림, 뭐 한 집단적인 의사표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의사표시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규정에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처벌보다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는 것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제3조를 보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은, 이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처하고,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 또는 검사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예를 들어 뭐 폭력적인 집회를 주최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금지된 집회를 주최했을 때는 가장 높은 것이 3년 이하였는데,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3분의 2가 적게 돼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집회 시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라는,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호하는 대신
평화적인 시위, 비폭력적인 시위,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 안 되는 시간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물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어떤 그런 법률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는 제도는 원래는 없어요. 신고만 하게 돼 있고 신고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경찰이 그 집회를 적법한 집회를 보장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자료로 삼기 위한 거고, 신고되면은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소나 방법이 이제 제한이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뭐 즉 공공의 안녕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를 시킬 수 있고요. 사전에 또 뭐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 국무총리 공간,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런 데서는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법원도 한번 출근해 보면 한번 가보면 뭐 바로 코앞에서 정문 앞에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자꾸 위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100m 이내로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 목적이 있을까요? 법에 특별한? 그것은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 관저 바로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면 위험하겠죠. 물론 법원에서도 이거 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다고 100m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은 좀 그 평온한 과정에서 업무성이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뭐 100m 넘는다고 해서 시위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제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공공의 질서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끔 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규제를 물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도로에서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길을 막고 데모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농민들이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막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그야말로 주요 도로의 경우에 이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도로에 있어서는 그 시위의 방법이나 행진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만 점령을 해서 하라, 또는 인도로 도보할 때는 인도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데 데모하는 건 뭐 좀 너무 위험하니까 뭐 금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적절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 주요 도로다라는 의미로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도로교통 문제와 집회 시위의 거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규정을 보니까 집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또 상반되는 그 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익이 그렇죠. 좀 다른. 그랬을 때 같이 뭐 맞불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뭐 소위 보수 진영의 집회와 또 뭐 진보 진영의 집회가 막 붙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동일한 곳에서 집회하겠다라고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집회를 하게 하고, 후에 신고된 것은 충돌 위험성이 있다, 이래 되면은 그 집회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요. 물론 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다 한 자리에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충돌 위험성이 없으면 또 집회를 허가하고, 허가라기보다 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 집 앞에서, 그러니까 뭐 제 주차장, 지금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거기서 시위를 한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사유지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죠.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위는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네. 공원, 뭐 이런 공공의 장소,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뭐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곳에서 시위하는 원칙으로 하지, 어떤 뭐 어떤 거주지라든지, 시민의 거주지라든지, 또는 뭐 관리가 필요한 어떤 그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래 시위를 안 하는 게 많겠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뭐 시위하겠다 이랬을 때
교육 그 분위기를 생활의 평온 또는 교육 분위기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시위하는 장소에 대한 그 제한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네. 아무 데서나 시위를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국민들이 아시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왜 우리는 시위를 못하게 하느냐, 왜 해산시키느냐, 옛날 뭐 독재 시절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법률을 잘 쳐다보면 경찰이 거기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시간적인 제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주간에 시위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시위하는 것이 좀 더 위험하겠죠. 야간에는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뭐 방화 뭐 이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 야간 5개 집회, 야간 5개 시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집회까지 거절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집회는 할 수 있고 시위만 못하게 하자. 시위하고 집회의 차이점은 시위는 뭐 움직이는 집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위는 어떻게 보면은 다중이 모여서 행진하거나 뭐 구호를 외치거나 또 위세를 과시하는 뭐 그런 건데 움직이는 집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위의 경우에는 야간에 오게 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평온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미리 판단될 때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리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을 해서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경찰서 측이나 공공기관 측에서 뭐 이쪽 범위를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폴리스 라인을 또 설정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외국의 경우에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네. 선진국의 경우에도 집회 시위가 많이 있고 적법한 시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보호하고 그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서 또는 신고된 행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체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소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더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들어봐왔는데요. 우리나라 법에도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경찰서장이 이런 질서 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질서 유지를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주로 도로 예를 들어 뭐 행진을 한다라고 할 때 보도 인도로 하게 한다든지 또는 차도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만 점령하게 한다든지 해서 라인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해놓으면은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뜻을 밝히고 뭐 충분히 3분의 1만 점령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꼭 경찰과 충돌하고 뭐 시끄러워야 자기 뜻이 전달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히려 이 질서 유지선이라는 게 사실 시위대를 보호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원래 큰 건데 그럼요. 이거를 이제 좀 자기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개발 독재 시절에 뭐 피치 못할 시절이긴 했지만 시위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어떠한 시위든지 반정부 시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뭐 평화적인 시위든 뭐 유인물 하나 날려도 그냥 즉각 체포하고 하던 시절인데 그냥 불법적인 시위 진압이죠. 그 불법적인 시위 진압이 하나의 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정당행위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오늘날 민주사회가 이제 어느 정착되어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저항의식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뭐 못하게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무슨 불법적인 진압이나 불법적인 조치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찰에 대드는 게 무슨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용기 있는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아직 그런 문화가 시위 문화가
아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그 건강한 또 시위 문화가 성숙이 되어야 또 네. 그에 합당한 권리도 또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좀, 또 제가 말씀,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시청 앞에 항상 좀 시위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시끄럽게 네. 꽹과리를 울리거나 네.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거는 규제 안 하나 했었거든요. 시끄럽죠. 네.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시위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관공서에 근무하는 어떤 시위의 대상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사람도 시끄럽겠지만 그와 전혀 상관없는 상인, 주민, 행인들이 시끄러워서 네, 맞아요. 뭐 못 견딜 지경이죠. 그래서 이 소음에 대해서도 집회비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뭐 주간에는 주거지역 학교 이런 데서는 65데시벨 이하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80데시벨 이하로 이렇게 적용해 놓고 야간에는 또 주거지역 내 학교에서는 60데시벨 이하 기타 지역 70데시벨 이하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주거에서 뭐 한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음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제지하면 뭐 제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이거 제지하면은 뭐 때문에 이런 방해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로 시비를 걸고 하니까 아마 소음에 대한 규제는 아마 확실히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위 보면서 이제 오프닝 때도 좀 안타까운 보도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이렇게 손에 뭐를 항상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위자분들이 뭐 그냥 작은 뭐 몽둥이도 아니고 쇠파이프를 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죽창을 정말 드는 경우도 있어서 저 경찰들이 적이 아닌데 사실 네. 왜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할까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시위 문화가 잘못 정착돼서 그런 점 고쳐야 나가야 될 텐데 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위 아니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근데 뭐 총포 드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겠지만 어쨌든 화염병이 폭발물 아닙니까? 폭발물 또는 뭐 죽창 또는 뭐 철봉 거의 뭐 쇠파이프, 곤봉, 돌 뭐 이런 걸 들고 유리병 이런 걸 들고 던지거나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거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폭력으로 경찰과 뭐 협박하고 또는 시위 대상에 가서 뭐 기물을 손괴하고 뭐 그런 일도 많죠. 네. 또 이런 주최자들이 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잘 지키면 사실 네. 집회 및 시위 법률이 그런 시위하시는 분들도 보호하는 건데 네. 이 규정을 좀 자꾸 어기니까 또 이렇게 네.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뭐 이런 집회 및 시위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네. 어떻게 시위하겠다,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는 뭐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러놓고 이제 시 주최자 측에 뭐 사무실에 가보면 화염병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죽창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미리 사전에 봉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봉시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그 주최자나 또는 참가자가 그렇게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 네.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요?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해산 명령을 몇 회 걸쳐서 내리고 그 불응하면 이제 진압을 할 수 있고 그 불응하는 사람은 입건해서 처벌하죠. 네, 제가 이렇게 법률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좀 이게 규제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그렇죠. 또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있는 법이구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집회 및 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비록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화적이기만 하면 실제로 보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대해서 사전 허가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평화적이기만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보호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제한이 있어요.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한 정당을 다시 세우자고 나서는 집회 이런 거는 내용상 금지되는 게 있지만 어쨌든 특히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선 그야말로 폴리스 라인을 지켜주면 최대한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집시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실제 이제 재판에서 네. 이제 형이 났던 네. 그런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음. 평화적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평화적이라는 것이 뭐 우선 첫째 경찰이 이 제시한 질서 유지선을 지킨다는 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할까 또 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해서 남을 뭐 해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평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위들은 보고를 받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법원에서 문제됐던 사건 중에 하나는 삼보일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로에서 이제 3번 걷고 다시 한번 절하고 네. 또 3번 걷고 다시 한번 절하고 뭐 거북이보다 더 느리니까 도로가 뭐 꽉 막히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는 저 시위 방법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신고와 다른 시위를 했다고 해서 이걸 입건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다소 좀 다르긴 하지만 도로교통은 다소 좀 방해가 됐지만 그 심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다소 걸어가나 그 폴리스 라인을 특별히 침범하지 않는 한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정당 행위로 본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도보로 행진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목적이 아마 다소 뭐 불순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천 봉쇄하겠다고 이제 경찰이 나섰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그 도보 행진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을 막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막으니까 여기서 그다음부터 그냥 막는 것은 그 불법적인 진압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를 뭐 그냥 몰고 다니면서 경찰을 뭐 밀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다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시법 위반도 집회비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폭력행위는 맞는 거 아니냐. 자기에게 집회 시위를 불법적으로 막는 경찰을 하더라도 차량으로 밀어붙이다든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처리된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집회, 노조 집회에 있어서 도로의 3분의 1만 보행 통로로 좀 확보를 해주라. 3분의 2만 점령하라. 그 다음에 행진은 되도록 인도를 이용하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 시위를 허용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적절한 거 아니냐, 도로 다 점령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그런 사안에서는 이 정도 경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뭐 주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시킬 수도 있고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경찰서장에 대한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아까 앞에 사례 2가지도 뭐 이렇게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난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넓게 평화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불법적이거나 뭐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넓게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얘는 이제 뭐 어느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야간에 하면서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이런 하는 것도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기자회견만 했는데 기자회견이 뭐 폭력적인 모임은 아니죠. 이 신고 행위가 자체가 뭐 형량은 높진 않지만 어쨌든 법규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뭐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사건에서 한 가지 이제 좀 이게 처벌받았던 이유가 실내에서 이제 또 들어가서 했는데 야외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바깥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결국 야외 집회나 마찬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이제 행위들. 그 부분도 결국 집회비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하고 있어요. 집회나 시위를 예를 들어 실내에서 하면은 실내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확성기로 야외에 유인하는 그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이 평화적이면 이제 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평화적이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평화적인 것도 신고를 하고 함으로써 더 보장을 받고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 하게 되어 있지만 뭐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서 신고한다든지 또 뭐 안 그러고 있잖아요. 또 뭐 동창회 하면서 체육대 하면서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거 다 집회고 뭐 구호 외치고 또 뭐 예를 들어 축구 국제 간에 시합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라고 하는 경우에 그게 무슨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거 다 신고 안 하고 해도 누가 그걸 해산하거나 하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폭력으로 나왔을 때 그런 가능하죠. 아, 그럼 평화적으로 이제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 명령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나올 때 이제 아마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시위가 또 과격해지다 보면은 상해까지도 이르는 케이스. 그렇죠. 이제 이게 보통은 뭐 우리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분류할 때 뭐 집시법 위반 이래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집시법 위반 부분은 뭐 형량이 높지 않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걸로 입건돼 와서 정형을 선고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집회 및 시위로 인해서 상해가 있거나 집단적인 폭행이 있거나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경찰관이나 이런 데 시민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 제명은 주로 뭐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인 위협, 폭행을 했기 때문에 또는 위험한 물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특수 공무집행방해 또는 뭐 특수 뭐 공용물 손상 이래가지고 특수자가 들어가요. 뭐 특수자가 들어면 무거운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통상의 공무집행방해나 통상의 행위보다 한 2분의 1씩 가중하는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있죠. 결국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위 참여한 사람 중에는 난 뭐 그 정도로 가격할 줄 몰랐다. 또 뭐 그렇게 폭행할 줄 몰랐는데 뒤에서 우국하기만 했는데요. 라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부 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공모라는 게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게 특히 주체자 측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뭐 저 폭행을 행사하라, 송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주체할 때는 선동한 정도라든지 폭행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거지에 비추어서 막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어떤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정도 되면은 막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거의 뭐 고의적으로, 고의범을 인정을 하고요. 공모공동전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범죄를 그야말로 일상적인 용어로 모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거기서 사람 좀 밀어가지고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 또는 사망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치상까지 책임이 없다. 사람이 사망한데도 내가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주체자도 있고 참가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그 정도 심한 폭력 행위가 있고 하면은 그 정도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타날 줄 알 수 있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나는 책임이 없다. 직접적인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저희 안전한 법률을 이렇게 잘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되면 시위방법을 나가더라도 잘 따져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거나 또는 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가중이 된다는 거 그럼요.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그 이제 제가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와 관련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뭐 무수한 사건을 서울 법원에 있을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건 뭐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 동의대 사태라는 게 뭐 우리 영재 씨는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아마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시위의 출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뭐 민주화 투쟁 아니겠나. 근데 이제 입시 부정입니다. 동의대에서 어떤 학과의 교수가 뭐 입시생의 성적을 답안지를 조작해서 성적을 올려서 입시에 부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폭로한 교수가 오히려 징벌을 당하고 무고로 오히려 처벌받고
그런 상황이 빚어지자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이랬는데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정권이 이제 좀 물러나고 이제 민주정권이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데모가 뭐 일어나면 엄청나게 그냥 뭐 그 쇠파이프 뭐 화염병 이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무조건 준비했죠. 생활적인 시위가 뭐고 뭐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학생들 그런 준비를 다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시위가 벌어져 학교 점령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명백한 질서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대응을 하니까 그 파출소에 이제 경찰을 침입해가지고 경찰을 납치를 했어요. 체포를 해서 네. 결국은 도서관에 감금을 했죠. 감금하니까 석방 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해산하라 요구를 해도 뭐 그때는 공권력을 아주 무시할 때니까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뭐 그러면 진압하겠다. 총장도 안 풀어주면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니까 빨리 석방하라 했는데 학생들이 데모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경찰 진입을 대비해서 도서관 주변에 석유를 뿌려놓고 이렇게 이제 진입하면 불 지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죠. 뭐 설마 불 지를 까 싶어서 결국은 그 경찰관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근데 불을 누군가 질렀어요. 네. 결국은 불을 지른 사람들은 다 어쨌든 도망을 가고, 결국 그 잡혔던 사람 중에 5명이 불에 타서 죽는, 즉 정경이 불에 타서 네. 그런 험악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한때는 이게 이제 뭐 집회 이유가 뭐냐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어쨌든 경찰이 학생들의 시위에 의해서 폭력적 시위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이 부각이 돼서 그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역으로 또 이 폭력적 시위를 한 사람이 또 미화가 돼가지고 민주투사로 또 이제 네. 이렇게 변하고, 지금 또 희생된 경찰이 또 이렇게 불명예를 뒤집어쓰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집회의 원인은 입시 부정이었습니다. 사실 입시 부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요. 했는데 그 입시 부정 이런 엄청난 사태를 빚은 교수가 별 반성도 없이, 그리고 이제 자신을 고발한 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엄중한 대책을 물은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폭력 시위, 그리고 또 다소 이제 비민주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진압,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장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대표적인 불행한 시위 문화의 어떤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이제 정치인이 또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인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한창 노조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불법 폭력 시위가 막 일어났을 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기마대가 가서 진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장면으로도 봤는데 그 말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진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 기마대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냐. 그랬더니 대처 총리가 한 얘기가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탱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게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통 분들은 뭐 유럽은 굉장히 인권이 보장이 많이 되고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유럽도 이런 굉장히 시위 문화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단호하죠. 대처를 하는구나 싶거든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또 철저히 보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응징하는, 그게 맞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집회의 자유이니만큼 정말 민주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자유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 필요한 자유권이 변질이 되어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뭐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랑 함께 알아본 집회에 관한 법률들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 문화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회와 시위,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없을 수도 없고, 또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는 엄정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집회 및 시위는 시민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고, 또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정부 방침에 반하는 집회나
시위는 모두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봉쇄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위는 겨우 뭐 유인물이나 뿌리고 몇 마디 구호 외치면 5분도 안 되어 수많은 경찰이 나타나서 시위자들 즉시 체포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몇몇 대학에서만 이렇게 시위가 있었지 일반 대학이나 일반인은 감히 집회나 시위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집회 및 시위를 불법적으로 봉쇄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시위라면 의뢰 공권력에 대하여 강목, 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가지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오늘날도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정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원래의 헌법적 원리에 따라 집회 및 시위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 봤겠지만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집회 및 시위만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 선진국답게 질서 정연하게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기물이 파손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의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에 있지만 묶여있지 않은 저희 집 개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 먹다가 배가 불렀는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남은 밥을 이제 손으로 억지로 주다가 결국 걔가 친구 팔을 2번 물었습니다. 마른 여자아이라 뼈까지 물었고 다행히 힘줄은 피해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이니 보상이나 사과는 되었다고 했지만 저희 집 개가 물었으니 그럴 수는 없어서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집에서 난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물론이고 금전적 보상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저희 집 아니지만 개를 풀어놓은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꾸 친구가 역정을 내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강용 변호사님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짐승이라는 게 이게 이성적인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말 잘 듣는다 그러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지만 네. 기분 나쁘면 물죠. 그래서 짐승에게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이잖아요, 개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친구가 와서 다쳤다. 이럴 경우에도 자기 집에서 다쳤으면 책임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자기 집 물건인 개에 의해서 물렸으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개가 뭐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 자꾸 먹였다든지 다소 개의 어떤 그 무는 행위를 도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실이 좀 있으면 과실상계는 좀 하겠죠. 걔 뭐 밥 안 먹는 건 그만일 텐데 왜 자꾸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애를 먹였느냐. 그렇다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액은 뭐 감액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고 뭐 민사적인 책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질문자도 치료비는 배상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겠지만 치료비 더하기 또는 뭐 치료로 인한 뭐 정신적인 위자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정도 뭐 힘줄이 안 끊어졌다고 하니까 큰 손해는 아닐 테니까 서로 다 잘 타협해서 일정액을 치료비 정도 물고 적정한 금액을 합의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는 얘기는 뭐 겁을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상 특별한 그 뭐 업무상 과실치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뭐
골프채를 어떻게 잘못 휘두르다가 옆에 사람이 다쳤다 할 경우에도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있어도 형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뭐 업무상 과실성, 교통 운전하다가 네. 다친 경우라든지 뭐 어떤 업무상 예를 들어 기계를 조작하다가 업무상 조작하다가 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집에 가서 손해배상하고 잘 합의하세요 그럴 겁니다. 그건 겁낼 필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은 물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타협해서 체류비 정도 물고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그 강아지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 애견 카페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뭐 간식을 직접 강아지한테 주는 체험을 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그 규칙을 이제 다 준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들어가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놀다가 네. 만약에 그 강아지가 저를 물거나 뭐 이렇게 뭐 제가 그 강아지를 다치겠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것도 똑같이 봐야 될까요? 책임이 있죠. 그 이제 네. 카페를 운영한 측에서 네. 어떤 개에게 뭐 어떻게 물지 않는 개를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특별히 물도록 뭐 도발했다든지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누가 이제 그런 개를 관리하느냐? 네. 관리 책임자가 뭐 나도 뭐 개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뭔가 그 강아지를 이제 도발을 했으니까 이게 좀 그 유책이 커서 인정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럼 뭐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뭐 강아지는 가만히 있는데 네. 계속 그 애가 찝찝거려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뭐 그런 책임을 못 물을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형사상의 책임은 이제 없는 그렇죠. 걸로 봐도 되지만 또 민사상의 책임은 좀 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는 네, 답변이셨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회안전 방송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법률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지개벽 파격적 만남 깊숙이 자극하는 저주파 이야, 꾹꾹 눌러주는 이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목과 어깨 저릿저릿 고통스러운 무릎 콱콱 치고 들어오는 허리 고통 아우, 이렇게 참다가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주파로 화끈하게 풀어버리세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헤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와! 이젠 찰싹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속까지 두두두두. 두들겨주는 두드림과 빠른 두드림. 꽉꽉 주물러주는 주무름 기능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도자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콕콕 쑤시고 아픈 허리, 딱딱한 뒷목과 어깨, 저릿저릿한 무릎, 복부까지 강하게 쳐줍니다.
물리치료 방식 그대로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불쾌한 느낌 없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맞춘 업그레이드 신제품. 불쾌함 없이 기분 좋게. 이젠 저주파로 시원한 근육통 완화.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 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 뒷목, 무릎, 팔, 다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하면 뭐합니까? 매번 돈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든지 하시는데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호랑이표 사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실리콘 흡입 도자를 통해 저주파가 타고 들어가 전류 자극을 주니까 속속들이 근육통이 쫙. 건전지 끼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호랑이표는 그냥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다 스프링과 스펀지가 있던 방식과도 다른데요. 간편한 업그레이드형으로 흡입 도자를 혼자서도 쉽게 부착 가능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재질이라 반영구적입니다. 계속 새로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푹푹 삶아서 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호랑이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엄청난 강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첫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는데 이젠 이 무릎이랑 허리랑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호랑이표 저주파기로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붙이고 떼고 누구나 오케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 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둘째, 건전지도 필요 없고 패드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건전지 방식이 아닙니다.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셋째,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받아보세요. 어깨랑 등이랑 딱딱하게 굳어서 힘든데 스트레칭해도 그때뿐 제대로 확 풀고 싶어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줄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랑이표. 넷째, 국내산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 절대 주목. 얼덩이 얹은 것 같은 뒷목과 어깨, 팔다리 쑤시고 저린 어르신들, 시리고 아픈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돈 내고 다니셨던 분들도 이젠 집에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셋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